2020년 10월 공주치회가 개최되고 가명의 의송 당자를 제출합니다. 거기 의송 당자에서는 우리 스승 최재우는 서학을 막기 위해서 동학을 창시했는데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제2차 상례치회에서도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최재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고요. 또 복합상소문에서도 마찬가지로 서학을 비판하는 학문이다, 동학은. 최재우가 그런 동학을 만들었는데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은 공주치회부터 제1차 상례치회, 그 다음에 복합상소 때까지는 최재우가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례치회 때, 특히 전라도 동학교도들이 많이 참여했던 상례치회 이후부터는 조금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는데요. 각주 14번을 보면은 그 상례치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그 배낭에 삭달과 목봉이 들어있었는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간단히 뭐 나무 몽둥이를 말하는데 그것 가지고 무력 동기를 준비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때부터 분명히 다른 움직임, 그리고 또 제2차 상례치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전 운동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운동이 전개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것을 이제 저는 전라도 동학교도들과 연결해서 봤던 것인데요. 각주 15번을 보면은, 신원운동 이전부터 전라도 동학교도들이 무기를 갖추고 활동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사료입니다. 각주 15번은 그 무장 성사 섣불비결 사건의 광경을 묘사한 한 일부분인데요. 거기 보면은 그 비결을 훔칠 때 동학배 300여 명 가운데 포, 장, 검을 가진 자는 20여 명이었고 그 외에 각각 일석짜리 나무를 들고 구물진을 돌면서 선동하였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무기를 가지고 진법 같은 것도 갖추고 활동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은 그 정강록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정강록에서는 새로운 왕조가 건설될 때 그때 굉장히 혼란한 그런 상황을 겪게 되고 그 혼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가 이적이 침입하고 서학이 전파되는 그런 것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력을 준비해서 공을 세워야 된다. 이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서윤사 섣불비결 사건에 참여했던 동학교도들이 이런 어떤 진법이라든지 무기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일부 가지고 활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원운동 이전부터 이렇게 어떤 무력이나 이런 활동을 경험했던 전라도 동학교도들이 상례치회 때 많이 참여하면서 무언가 다른 그 방법을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1차 상례치회 이후에도 그 치회 세력이 흩어지지 않고 계속 모여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18번을 보면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고요. 또 1893년 1월에도 계속 그 활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각주 19번을 보면은 전봉준이 문필로 창의문을 저작하여 각국 가문에 게시할세라고 해서 창의문을 돌리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례 직후 이후에 이런 사료들은 어떤 단편적인 내용들을 보여주지만 분명히 제1차 상례치회 이후에 동학교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무언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복합상소 무렵에 제2차 상례치회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무렵에 이 무렵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외국 세력을 축출한다라는 내용의 그런 의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각주 21번의 그 사료인데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조항은 이전부터 전개되었던 그런 신헌운동의 내용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동학을 사도라고 하는 것을 바로 잡아달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조항은 외국의 선교사 상인은 모두 해를 끼치니 이를 양척할 것. 그리고 또 세 번째 조항에서도 근래 지방의 관리들이 폭력하고 강증하여 생민이 도탄해서 고통을 당하니 마땅히 이들 지방 관리들을 추척할 것. 이렇게 해서 무언가 더 이상 이제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외국 세력을 쫓아내겠다. 뭔가 어떤 무력을 불사하겠다. 무력 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제2차 삼례치회 때 이 동학 교도들의 그 활동 방식을 보면은 정강록에서 취당 세력을 모으고 동기를 준비하는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것을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좀 새롭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 정강록의 그런 거사 방식을 이필제 난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복합상서 무렵의 제2차 삼례치회 시기의 그런 동학교도들의 활동 양상과 비교하면서 그 제2차 삼례치회를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강록에서 그 거사를 일으키는 방식을 보면은 먼저 그 대의, 창의 이런 것들을 사방에 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주 23번을 보면은 만약 거사할 때라면 먼저 대의로서 포고 팔방하고 인의지사를 행하여 무혈민심한 연후에 구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들을 보면은 지금 가이를 일으킬 때이다. 그 다음에 충의 동맹문을 읽으면서 사람들과 거사를 맹세하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필제가 대의, 충의 이런 것을 포괄하면서 거사 세력을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계획하고 있었던 그 활동 내용을 보면은 각주 26번인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렇게 창의를 포괄하면서 거사 세력을 모은 다음에 성지에 가서 군기, 전곡 이런 것들을 취하고 서울로 직항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의 그 이필제 난의 거사 방식을 정리해 보면은 먼저 창의를 표방하고 그것을 사방에 알려서 취당한 다음에 군수, 물자를 마련하고 서울로 간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2차 삼례치회 때 동학교도들의 활동을 보면 이것과 똑같이 그 거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그 75페이지의 각주 27번이 그러니까 상내에서 동학교도들이 다시 치회를 열고 전라도 53개 지역과 부산 성문에 붙였던 그 창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그 75페이지 맨 마지막 줄인데요. 그러니까 위의 창의문을 통해 동학교도가 외양이 침입한 위급한 상황에서 국기를 맹세하고 충의의 선비 관리를 모으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에 맹세하고 외양을 쫓아내겠다라는 내용의 그 창의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동학교도들도 창의나 충의, 대의를 표방하면서 자신들과 같이 활동할 세력들을 모으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기에 그 동학교도들이 서울로 가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각주 30번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쯤 그러니까 복합상소가 무렵부터 보훈치해가 일어나기 전 그 상황인데요. 이로부터 향촌 곳곳에
말이었다. 이들은 청주, 천안에 모이기로 약속하였고 또 장차 서울로 향한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울로 향하려고 했던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때 그러니까 무기를 갖추고 활동했던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요. 그러니까 창이나 충이 이런 것들을 표방하고 서울로 향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거사 방식은 앞에 이필제난의 거사 방식과 매우 흡사하다고 저는 보았는데요. 그래서 제2차 삼례취회에 참여했던 동학교도들이 정강록의 거사 방식을 취해서 무언가 어떤 무력 공기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76페이지에 각주 32번의 그 내용은 서울의 그 교회당에 붙여졌던 괴서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서양 세력들에게 만약에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그러니까 복합상소 무렵에 동학교도들이 제2차 삼례치회를 개최하고 나서는 동학 탄압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국내의 그런 외국인들을 모두 쫓아내겠다라는 그런 운동 방식이 나타나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정강록의 거사 방식과 관련 지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그런 운동 방식이 그러니까 보훈치해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훈치해의 동학 일령을 보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의 죽음을 맹세하고 처개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보훈치해에서는 전면적으로 처개형 창의를 표방하고 있었고요. 또 보훈치해 일부 동학교도들은 서울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보훈치해 당시에는 또 일부 동학교도들이 군량과 군기를 마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치해에서도 일부 동학교도들이 어떤 무력 대응의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모두가 그랬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훈치해에 참여했던 서병학의 말을 통해서 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병학이 자신들과 호남치당을 이렇게 구분해 달라라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운동의 방식에 있어서 그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2차 삼례치회 때부터 통문을 돌리고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전라도 동학교도들과 그러한 대응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다른 동학교도들 이 두 부류가 보훈치해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상에서 여기까지 제1차, 제2차 삼례취회 당시 전라도 동학교도들의 그런 활동을 정강록의 거사 방식과 연결해서 보았습니다. 맺은말은 앞의 내용을 정리한 것인데요. 간단히 각 시기마다 동학 탄압에 대한 그런 대응 방식을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최재호 단계에서는 동학이 서학이라는 서학과 같다는 탄압을 받았기 때문에 서학을 비판함으로써 그러한 탄압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것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최시영이 동학을 포교했을 당시에는 공주치회나 제1차 삼례치회 그리고 복합상소 무렵에는 스승 체제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던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삼례치회 직후부터
무언가 다른 움직임이 있었고 복합상소 무렵에 제2차 삼례치회를 전라도 동학교도들이 개최를 하고 그 이전의 신원운동 방식과는 다른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무력 행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대응 방식으로 바뀌고 있었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892년 11월 달 2차 삼례치회 때에 참여했던 전라도 동학교도들의 양상을 살펴봤고 2차 때의 그 양상이 무력동기 쪽으로 발전해 나간다. 그리고 이것이 정감독의 거사 방식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보훈치회에서는 두 부류가 함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발표입니다. 당초는 청암대학의 성주연 교수가 발표를 하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개인적인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표를 할 수가 없게 돼서 대신 그 원고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병규 연구조사부장님께서 성주연 교수의 발표 원고를 압축적으로 요약 발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제는 보훈금구 집회와 동학농민혁명입니다. 이병규 박사를 소개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장 이병규입니다. 오늘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생겨서 제가 대신 발표를 하게 됐는데요. 내용이 굉장히 좀 많고 그래서 발표자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을 제가 좀 취약해서 읽는 것으로 중간중간 읽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금구집회와 동학농민혁명 그래서 83쪽 어린말 중에 아래에서 7째 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대에 이르러 동학교단은 교세가 삼남 지방에까지 확산되자 새로운 모색을 도모하였다. 일반 교인 또한 정부의 탄압에 대한 저항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공주 3례 광화문을 해서 교도 신용운동을 전개하였고 보훈금구집회 즉 첫회 양창의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동학교단의 내외적 요인에 따른 교도신운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왔고 적지않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보훈금구집회의 첫회 양창의 운동에 대한 연구 성과 역시 적지 않다. 이들 기존 연구 성과에 의하면 교조신용운동과 보훈금구집회의 첫회 양창의 운동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연장선상에서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로 파악하고 있다. 발표에서는 또 이러한 기존의 연구 성과를 토대로 1893년 보훈과 금구에서 개최되었던 두 집회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이듬해 전개된 동학농민운동과 어떠한 관계성이 있는지를 추적해보고자 한다. 다음 보훈금구 집회의 배경. 동학교단은 1892년 말과 93년 초에 전개한 교조신운동에서 적어도 두 가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였다. 하나는 교단 자체 역량의 강화였고 다른 하나는 서세동점을 상황을 직접 목도하였던 점이다. 그리고 동학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동학교단이 보훈 및 금구 집회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좀 내려가서 밑에서 5번째 줄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호남 지역에서 교세가 급증하자 1892년 7월부터 동학교단 내에는 교조 체제 후의 신원운동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서인주와 서병학이 최시영을 찾아와 우리 도의 근무가 천사의 신원 일사 즉 수은 체제 후의 신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서인주와 서병학이 교조신원운동을 주장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이미 교조신원에 대한
공감대가 교인들 사이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시영은 아직 시기상조라 하여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해 10월보다 많은 다수의 교인들이 교조신운동을 요구하자 최시영을 이를 수용하는 이비문을 교조신운동이 동학교인의 논문임을 지적하는 한편 교조신운동 모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병학과 서인주를 중심으로 공주에 집결하여 첫 교조신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주 교조신운동에서 교조의 신원 즉 동학의 포교, 공인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지만 동학교인에 대한 각종 폐단을 일체 중지할 것이라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학교단으로서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즉 동학교단이 요구한 신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실체를 인정하였다는 것이다. 다음 패러그래프 한 단계 넘어가서요. 동학교단은 공주와 삼례 두 차례 신원운동을 통해 국민을 요구하는 요청을 제출하였으며 그 답변은 해상 명령이었다. 그러나 동학교단은 이를 거부하고 보다 강력하게 자신들의 의사를 불철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자신들의 요구는 완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일정한 답변을 받아낼 수 있었다. 이는 그동안 동학교단이 전후 탄압의 희신과 민심이라는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저항이라는 적극적이고 운동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공주와 삼례 두 신원운동을 통해 동학교단의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즉 최시영에게 법권이라는 호칭을 부여하였는데 교단의 통솔권을 보다 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앞으로 행동은 일체 법권의 지시에 따르라고 하였는데 이로써 동학교단은 최시영을 정점으로 조직이 드러나되었다. 좀 건너뛰어서 그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훈 집회의 두 번째 배경은 침략적 외국 세력에 대한 대책이었다. 외국 침략 세력을 경계는 이미 공주 신원운동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 공주 신원운동 당시 제출하였던 의송에 의하면 각 항구에는 외국이 통상하여 이들을 독차지하니 백성들의 생계는 어렵게 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폐해는 결국 우리들이라고 하였다. 또한 삼례 신혼운동에서도 척외양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즉 사항이 나이가 갈수록 혹세무민하고 있다. 지금 사학과 이놈들의 해독이 다시 들어와 날뛰고 있다고 하여 그 경계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7쪽의 제일 아래쪽 단락을 보겠습니다. 보훈 집회의 세 번째 배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동학에 대한 강경한 탄압이었다. 앞서 두 차례의 신원운동과 광화문의 복합상소를 동학을 자유롭게 신앙할 수 있는 공인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하였지만 동학교인에 대한 폐단을 줄이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데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에 대한 탄압은 여전히 이어졌다. 특히 광화문 복합 88쪽입니다. 복합상소와 척외양 괴서 도시는 전국뿐만 아니라 다시 서울에 머물고 있던 외국인 또는 외국인 공관에도 큰 위협이 되었다. 아래에서 아홉째 줄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동학교단은 교인들의 신앙심을 제고할 필요성이 적지 않았다. 최시영은 교인들의 의중에 따라 복합상소를 하였지만 곧장 포기하거나 중도에 그만둔 것은 신앙심이 약하기 때문으로 인식하였다. 이에 최시영은 교인들의 단속과 신앙심 제고를 위해 효유물을 반포하였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요소, 즉 동학교단의 역량 강화, 첫 외양에 대한 인식, 동학에 대한 탄압의 강화,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심 제고 등이 보훈 근구 집회의 배경이었다. 3. 보훈 근구 집회의 전개 과정 89쪽의 두 번째 패러그래프 읽겠습니다. 동학교단 최고 지도자 최시영은 3월 10일 교조 환원 향례를 마친 후 손병희, 이관영, 유원팔, 윤정준 등 교단 지도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보훈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들은 스승의 신원을 아직 펴지 못하였고 상소 후 가정의 직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녀 지목이 오히려 가중됨에 따라 교인의 생명과 재산을 안보하기
어려움을 전달하고 그 대책을 요청하자 최시영은 각처에 발문하여 도인으로 하여금 재뵙게 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즉시 전국 각지의 접기들에게 관내 교인을 지도하여 보훈 장례로 집결하도록 통행문을 띄웠다. 통행문을 보시고 그 다음에 즉 보훈 집회는 스승의 억울함을 씻을 신원 즉 의도 종사와 침략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보국의 보관이 그 목적이었다. 다음 페이지 90쪽 아래 인용 다음 듣겠습니다. 그런데 보훈 집회를 알리는 방문은 교조 신원보다는 첫 외양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이는 대내적으로 신원이 우선이지만 대외적으로는 보관민을 위한 첫 외양임을 앞세워 세 차례의 신원운동을 통해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첫 외양이라는 명분을 통해 정부와 유림으로부터 동학을 공인받고자 하는 것이었다. 한편 동학교단으로부터 통용물을 받은 각지의 교인들은 다음 날인 3월 11일에 이미 수만 명이 모여들었다. 이는 그만큼 교조의 신원을 통한 동학 공인이 절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시영은 3월 12일 교인들을 소집하는 두 번째 통일문을 띄웠다. 다음 91페이지의 아래쪽 통일문 다음에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보낸 두 번째 통일문에는 교조 신원운동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외적은 해와 달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늘과 땅이 함께 할 수 없는 원수라고 하였으며 외와 서양을 배척하려 하는 우리로서 첫 외양을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보훈군수 이중익은 단속을 통해 보훈 집회의 해산을 종용하였다. 92쪽 동학교인들은 낮에는 후동 천변에 진을 치고 밤에는 도서가 있는 장례리와 인근 동리의 민가에 요속하였다. 또한 이들은 산 아래 평지에 성을 쌓았다. 길이는 100보, 넓어도 100보, 높이는 단장 남짓하였으며 사방으로 문을 냈다. 성이 완성되자 최시영은 모여든 교인을 보다 원활하게 통솔하기 위해 보훈 장례리에 대교소를 설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 안에 머물면서 큰 길을 내세우게 하고 대호를 정비하는 등 점차 조직을 정비하였다. 다음은 94쪽 제 아래입니다. 동학교단과 보훈관아 사이의 해산과 이에 대한 저항을 하는 동안 보훈군수 이진익과 충청감사 조정식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조정은 보훈 집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그 결과 3월 17일 호주 참판 오윤중을 양호 도사로 임명하여 동학교인들을 포유하여 집회를 해산시키도록 하였다. 양호 도사로 임명받은 오윤중은 3월 22일 보훈에 도착하자 동학대도소의 왕명에 따라 빨리 해산하라는 통일문을 보냈다. 그리고 동학교단의 대표들을 만나 집회를 해체하고 돌아가 농사 지을 것을 권유하였다. 정부의 해산 명령을 받은 동학교단은 수십만 사람들을 어떻게 광해의 명령으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들은 비록 조그마한 무기는 없지만 막강한 외양을 무찌르려고 한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탄압하지 않겠다는 왕의 회답을 받으면 해산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어윤중은 너희들의 뜻을 전할 테니 해산하라고 조명하였지만 동학교단은 여전히 왕의 회답을 요구하였다. 즉 왕의 회답을 받으면 척화의 뜻을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물러가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동학교단의 조치는 정부의 압력에 맞서 자신들의 목적인 신원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학교단이 보훈 집회에 전면적으로 첫 외양이라는 명분으로 평화로운 시위를 전개하였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동학교인이었으며 포로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각지의 동학교인들은 계속해서 보훈 장례리로 모여들자 어윤중은 동학교단이 요구한 것을 조정에서 보고하였다. 첫째는 복합상소 때 왕명을 믿고 해산하였는데 여전히 동학을 탄압하고 있으며 둘째는 대의는 석외양이며 셋째는 서학이 동학을 모함. 표와 보훈 집회는 불가분의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바로 복합 상소문을 작성한 데가 청주목의 현재는 그 남일면
신송리, 솔매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금 가면은 아무런 표식이 없고 수원군청과 협의해서 거기에 안내판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또 청주 병영에 있는 병사들이 보훈까지 직접 내려가서 이를 진압하려고 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지요. 자, 오늘 그 네 분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먼저 하고 그 다음 그 발표자의 대답을 듣고 또 그 청중 여러분들의 질문도 받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론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의 토론자는 충남대학교의 송양석 선생님이십니다. 두 번째 발표자의 토론은 동국대학교의 김신재 선생님이 맡으셨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규장각의 김성경 선생님이 맡으셨습니다. 마지막 발표는 충북함연구소의 김양식 선생님이 맡으셨습니다. 우리 시간은 5시 반까지로 되어 있는데 시간을 한 10여 분, 한 20분까지 더 써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면은 그 발표자가 의견을 말할 수 있을 충분한 그런 시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양식 선생님은 발표자가 없기 때문에 대답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그 토론문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또 꼭 마지막 그 발표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은 그 발표에 관해서도 그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송양석 선생님의 토론을 듣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송양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동학관계로에서는 지금까지 글을 직접적으로 쓴 적은 없습니다만은 사회사적으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불려나온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적인 친분관계에도 상당히 작용했다고 봐지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토론을 한 것인지 조금 미숙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 선생님의 글은 역시 이제 동학을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습니다만은 19세기 이제 삼촌사회사 관점에서 아마 이제 이 관권 그리고 사족 그리고 일반 농민이라는 구도를 두고 사회사 삼촌사회 질서의 변화를 이 사족들의 어떤 움직임 이쪽 부분에 이제 상당히 무게중심을 두면서 서술하고 계신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지역마다 다르고 시기마다 상당히 이제 복잡한 양상을 드러냅니다만은 18세기 중엽부터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인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9세기 접어들어서 18세기 중엽부터 19세기 접어들면서 나타나는 이런 이 삼촌사회 내부의 어떤 이 역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걸 보면은 되게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여기 이제 수남의 동향에도 나옵니다만은 관과 이 사족이 대단히 이제 밀착되어 있는 관권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단히 존중을 하고 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손대면 안 되는 이런 식의 이제 사고들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돼 있다가 19세기로 접어들면은 이 이제 관이라는 부분이 대단히 이제 수탈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거기에 저항하는 형태의 그 사족들이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임술밀란에서도 상당 부분이 이 사족들이 이 밀란의 지도자가 되는 경우도 많이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대민 소민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 국가 권력에 저항하는 이런 구도로 이제 변화되는
아마 이게 아마 일반론적으로 아마 지금 현재 통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도가 사실은 뭐 대단히 이제 지나치게 단순화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사례별로도 이제 다양한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지 않나. 그래서 이 뭐 사회적 일반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연구를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런 이제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건 이제 조금 이제 앞 시기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제 되게 이제 다른 분들의 연구 성과를 주로 원용을 하시면서 이른바 이제 16세기 전후로 하는 17세기 전후로 하는 이 향초사회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역시 이제 성리학적인 윤리나 도덕률 이런 것들이 제지사족의 형성이라는 어떤 거대한 어떤 사회적 변화 이것과 맞물려서 하나의 이제 호혜적 생활 문화라고 이제 여기 표현되는 그런 형태로 상당히 확산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향약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향촌 내의 기구, 조약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이 유교적인 도덕률로 이제 외피를 가지고 있으면서 대단히 이제 일반 민에게까지도 내면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유학적인 질서가 그 지역사회 내부에 구석구석 파고들기 전에도 사실은 어떤 촌락 문제라든가 지역 공동체의 문제에서는 다른 형태로 어떤 그 지역의 운영 원리라는 것이 존재했을 것이고 그 또한 유교적인 어떤 원설로 표현되지 않았을 뿐 그 자체로 또 자기 논리, 호혜적인 어떤 존재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뒷부분하고 이제 대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좀 정리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이 부분은 좀 이제 도론격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한번 제가 여기 토론문에 써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상당히 이제 일반론적으로 얘기가 많이 되는 것은 총액제. 사실 총액제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사실 비총제라고 해야 아마 된다고 저는 역사성이 드러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중앙에서 어떤 그 하나의 액수로 부과되는 형태의 부세, 재정 이것이 지역 단위로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공동납적인 그게 여러 가지 이제 자연 출락일 수도 있고 몇 개 이제 출락이 연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수치 과정의 문제라든가 수치량의 문제라든가 수치 방식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사실상 19세기 접어들어서 상당히 많은 이제 특히 이제 임술비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그런 이제 이 민의 저항을 불러오게 되는데 이 공동납이라는 것이 상당히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여기 토론으로 오신 이제 김성현 선생님께서 많이 이제 그 문제를 착착을 하셨는데 실제 여기 논문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그 향촌사회 내부의 합의라든가 공정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의 공동납이라는 것이 가지는 위상 사실은 뭐 그 마을 단위에서 어떤 논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쟁점은 국가 차원에서 부과되는 부세에 대한 어떤 그 납부 문제 이게 가장 중심 주제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이제 수령액을 요구를 하지만 지역 내에 부담 문제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역시 합의라든가 공정의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보강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령과 사족의 이제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수령이 왕의 대행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순수하게 왕과 수령을 등치하는 그런 이제 시각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18세기 후반 이후로 나타나는 요예 행위들, 그러니까 지역민들에게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역 단위로 이제 꼭 왕의 의도하고는 맞다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행위들을 수령이 빈번하게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런 수령의 이제 중기대적인 입장, 위로부터 내려오는 수령 그 입장이겠죠. 어차피
그리고 이제 지역의 이제 제지 세력으로서 제지 세력의 대표자 그러면서도 18세기 이래 관건과의 친연성을 갖다 잃지 않고자 노력하는 밑으로부터였던 중개자 이 둘이 만나서 만들어내는 어떤 향촌사회 내부의 어떤 권력 지형의 문제 이런 문제는 상당히 이제 선언적으로는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이제 밀란이라든가 농민전쟁의 문제에서 조금 강조가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이 부분이 좀 생생하게 좀 서술이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것을 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부분은 이제 논문에 강조한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되게 사료를 읽다 보면은 18세기 자료들은 대개 보면은 이 반상적인 부분들 민을 파악하는데 민이라고 할 때는 되게 농민을 가리키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왕의 입장에서는 일반 사족들도 이제 민이라고 되게 파악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18세기에 일본 만민적인 어떤 그런 이제 시야에서 본다면은 사족도 많이 영조나 정조 같은 게 그렇게 파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19세기로 가면 자료가 상당 부분의 자료가 쌍놈 이런 것보다는 소민, 대민, 소민 이런 식의 자료들이 상당히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지금 자료에도 논문에도 이제 상견되는 자료에서 그것이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역시 이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국가의 입장인지 아니면 지역사회 내부에서 어떤 신분제적 질서가 약화되면서 다른 형태로 어떤 이게 파악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지역사회 변화의 어떤 키워드가 비밀이 숨어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천착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여기 제가 토론문에 써봤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거에 이 배 선생님이 쓰신 논문에도 이제 이 공이라든가 밀론이라든가 향론이라든가 향중공이라든가 이런 형태의 이제 지역사회 여론에 대해서 이제 여론의 소통 방식이라든가 내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담보할 수 있는 이런 지역사회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 이런 이제 용어들이 상당히 많이 19세기에 접어들면 나타나는데 되게 이제 민회도 나오고 이회도 나오고 향회가 굉장히 이제 많이 연구가 되어 있는 셈이죠. 이것이 사실은 그 용어상으로는 동일하게 표현되고 있을지라도 그 내부에서 되게 이제 19세기 되면 향회도 수령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관이 주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관은 그냥 이렇게 도와주는 형태고 민들이 정말 중심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중간적인 입장에서 타협의 산물인지 그리고 또 민이라고 했을 때 민의 뜻이라고 했을 때도 그 내부에 있는 어떤 계급적인 식분적인 요소들 거기에 농민들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포섭되고 있고 또 어떤 형태로 배제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몇 번 이제 논문 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오행목 같은 인물이 비교적 상당히 이제 선정을 많이 핀다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선정비가 이제 답사를 다녀보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선정비를 많이 세울수록 악독한 수령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과연 이 선정이라는 것이 이 지역사회의 어떤 담론 생산 구조 이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하고도 대단히 중요하게 이게 연관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이라든 향진공이라든 지역사회의 어떤 공론장 영역 이것이 어떠한 어떤 그 피드백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유용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선생님 토론 감사합니다. 뭐 좀 가까이 있고 여기서 또 저하고 평소에도 잘 알고 이래서 쉽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토론자로 좀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어려운 질문 막 해가지고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뭐 오늘 발표 내용은 향촌 질서의 어떤 변화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어떤 명중의 뭐 대응 뭐 이건데요. 향촌 사회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뭐 본격적으로 공부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글도 보면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논의들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읽어가지고 제 논지를 이렇게 펴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취했는데요. 뭐 송생님 질문이 대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뭐 설명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저는 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질문 나온 어떤 상당한 부분들은 사실은 이 향촌 사회사를 한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를 했고 많은 어떤 성과들을 올렸습니다만은 여전히 아직 해명되지 않은 그런 어떤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내용들하고도 어떻게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구체적인 어떤 설명을 하기에는 능력도 없고 시간도 부족하고 뭐 이럴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제 16세기 제지사족청이 이제 제대로 이제 형성되기 이전에 전락사회 내부에 호혜적인 어떤 그 공동체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원리가 있었지 않겠느냐라는데 역시 이것도 지금 나온 거로서는 그것도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굉장히 이제 회의가 되고 있다라는데 총계류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양반들은 양반들끼리 그러니까 이제 따로 놀고 하층민들은 따로 노는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에 들어가도 상하가 같이 이렇게 함께하는 어떤 그런 공동체 조직이 아니라 따로 놀았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따로 놀면서 하층민들 간에 나름대로 이제 호혜성의 어떤 그 입각한 생활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원리 이런 것들이 작동했을 것이다라고만 얘기되지 사실은 구체적인 것들은 자료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자료가 없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관련된 논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려 시대에서부터 우리가 어떤 이른바 일반 농민들이 어떤 형태의 집락을 이루고 어떤 공동체적인 결속을 가진 유대나 이런 걸 가지면서 생활했는가까지 연결해가지고 좀 길게 뭔가 좀 그림을 그려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역시 앞으로의 연구를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총액제보다 비총제라는 표현이 역사성을 살리는 게 좋다라는 것은 뭐 전공자니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도 역시 구체적인 실체인데 공동납의 원리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유대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구체적인 측면인데 여기 역시 제가 뭐 여기서 이상으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이 공동납이라든가 여기 제가 언급한 독일 이런 부분들은 여기 나와 계시는 김성균 선생님 어떤 글에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공동납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연구들은 좀 돼 있고 그 정도밖에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참고하는 수밖에 없을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반상 구분에서 대소민 구분으로 가는 것이 가지는 어떤 의미 같은 거 역시 이것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기 좀 어렵고 잘 몰라요. 제가 잘 모르고 역시 공부를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어떤 나름대로 어떤 큰 조선 사회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국가 운영 원리라든가 향촌 사회의 어떤 그런 어떤 작동 원리 이런 부분의 어떤 변화와 관련이 있을 듯한데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5번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이제 공의, 민론, 공론, 향론 이런 어떤 용어 배후에 어떠한 담론 주체가 놓여 있었는가. 이것도 이제 지역시기 파악이라든지 당연한 것이죠. 이게 사실 지역 간의 어떤 그런 차이라는 것이 참 많고 같은 지역 안에서도 시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변화가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담론 주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관주도인지 관민의 타협 산물인지 혹은 민이 주도한 것인지 또 그다음에 민이 주도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사족들의 어떤 그 규정성이 강했는지 아니면은
일반 소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농민들의 그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충분히 저도 납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사회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걸 이제 뭐 당연하겠죠. 다만 이제 여기서 그 보면은 이 제가 알기로는 밀란에서 향회를 없애자라는 주장은 거의 뭐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향회를 없애자라는 것은. 그래서 여기 향회를 없애자라는 것도 제가 잠깐 설명해놨습니다만 그동안에 고성의 향회라는 것이 사실은 이 밀란을 일으킨 소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대민들과 어떤 이 이섭애들 이런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그런 뭐 책임져야 될 몫까지도 소민들에게 분배해가지고 거두어들이기 위한 어떤 하나의 절차, 그 자신들이 어떤 그 메꿔야 될 돈을 민들에게 거둘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어떤 그런 절차 정도로 이제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밀란을 일으킨 소민들은 그것이 절차를 거쳤지만은 결코 정당한 것이 아니라 원징이었다. 억울하게 우리는 징수당했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적어도 그 고성 당시에 고성의 어떤 그 향회라는 것 이게 민의 얘기는 이제 안 나옵니다만 향회라는 것은 여기서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관과 관주도였고 관과 대민들이 주도를 했다라는 것. 그래서 소민들의 의사는 철저하게 배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오행목 같은 사람이 이제 선정을 베풀었다라고 하는데 그 선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도 또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정비 굉장히 많죠. 그리고 우리 잘 알지만 조병갑이가 또 자기 아버지 선정비를 세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선정비가 제가 보니까 이 뭐 다들 아시는 거겠지만 특히 이제 19세기 들어가가지고는 뭐 격쟁 같은 걸 시켜가지고 수령이 아주 그 포악한 그 합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 자기하고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못된 짓을 했던 지역 주민들 몇 명을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서울까지 올라가서 격쟁을 해가지고 우리 수령이 아주 착한 수령이니까 계속 좀 이렇게 있게 해달라든가 이런 그 짓거리를 하는 경우가 제법 나와요. 그런 식으로 이 선정이라든가 뭐 특히 이제 선정비 이런 것들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은 이제 분명한데요. 다만 여기 오행묵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 인용했습니다만 민해소를 이렇게 찾아가고 그 이전에 뭐 정석이라든가 하만이라든가 뭐 자인현 이런 데서 한 내용들이 보면은 어쨌거나 나쁜 그런 어떤 수령은 결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어떤 열심히 이제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고성에 와서도 이 사람들이 이 민해소에서 밀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차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잘못 때문에 우리가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수령이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어떤 대화를 하다가 장도들이 듣고는 그렇다면 당신하고 우리가 뜻이 같으니까 당신이 우리의 장도가 되어달라, 우리의 도목이 되어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봐가지고 뭐 끝난 다음에 또 이렇게 고성의 어떤 밀란에 대해 가지고 조사하는 조사관을 또 뭐 맡아달라고 요청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 조작된 선정 이런 것은 아니었지 않는가. 나름대로 굉장히 충실하게 본분에 어떤 충실하려고 했던 보기 드문 수령이 있지 않은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오행목이라는 사람이 저는 그런 오행목이라는 사람이 나름대로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 같은 것들이 여기서 드러났다 이런 소리는 보통 이제 민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데서도 이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민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민들의 어떤 그 일방적인 어떤 뭐 의사를 관철시키고 뭐 수령을 쫓아내버리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는 경우는 좀 많았지만은 이렇게 소민들의 어떤 그런 의사와 관이 오히려 어떤 어떤 부정을 많이 행했던 어떤 이양들을 배제하고 그 양자 사이가 어떻게 타협을 해가지고 뭔가의 현안들을 해결해 나간다라는 것, 해결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여기는 이제 사십소라는 것, 십상을 조사하는 어떤 기구, 임시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뭐 하나의
사건이었고 또 민들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어떤 그 경험이었다. 이런 경험들이 물론 동학농민이 일어난 다음입니다만은 그 일반적인 밀란하고 보통 밀란의 차이가 없었다는 걸 감안할 때 역시 밀란 적어도 동학농민혁명 어떤 그 단계까지의 향촌 어떤 질서라는 것 그런 면에서 일반 민중들이 도달했던 어떤 그런 의식 수준을 좀 지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에서 발표했습니다. 예, 이 주제는 그 다른 그 발표문이 1년 또는 몇 년에 걸친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은 100년에 걸친 향촌사회 변화와 더군다나 민중의 대응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좀 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움 그 관점이라든가 몇 가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대민 소민이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대답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거부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대민 소민 그 용례가 많이 나오는데 어디 보면은 양반 상민처럼도 보이고 어디는 보민과 빈민으로 보이기도 하지요. 소양선 선생님이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 게 적절하겠습니까? 제가 평소에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하던 이제 그런 것인데요. 여기 이제 제가 좀 써놓기는 했습니다만은 이 영조나 정조대의 이제 반상이라고 합니다만은 그 영조가 이제 균형법을 하면서도 그렇고 정조도 이제 그 자기 할아버지를 이어가면서 그 정책 기조를 갖다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데 대개는 이 반상 부분을 갖다가 없이 왕 앞에 너희들은 다 민이다 이런 형태를 아주 강하게 표명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특권 세력들에 대한 어떤 부분들 특권을 갖다가 좀 어느 정도 누르고자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을 여러 가지 정책 속에서 드러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좀 이제 그 당대의 자료에 바로 이제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것이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성을 받아서 탄력을 받아서 실제 사회 속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나타나는 것이 아마 19세기 들어서 아마 이런 같은 민으로서 크고 작은 민 정도 아예 종자가 다른 양반 쌍놈이 아니고 이런 부분이 아마 국가적 권력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제 최근도 아니고 농업사연구에서 사실은 이 상당 부분이 양안에 대한 어떤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것은 현재로서는 양극분해가 없이 대부분은 이제 하강분해 사례가 100% 관철이 되는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같이 가난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 서로 간의 경제적인 격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서로 줄여가면서 그 신분제적인 요소가 탈각이라고 하기보다는 좀 이제 상대적으로 좀 덜 강조되고 한쪽으로 이제 수렴에다가는 좀 같이 못 사는 쪽으로 수렴해 나간다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균질화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이런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쓴 논문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노비 같은 경우도 공노비의 경우에는 그 영조 31년인가요? 그걸 그때 이제 그 이후에 정조까지 거치면서 일반 양인하고 동일하게 이 포 1피를 신공을 갖다 받게 되고 그것도 이제 사실은 그러면서 순조 원년에 이 공노비 혁파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듯이 일반 민이라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바라볼 때는 균질적인 파악이 아마 이제 이루어지는 더더구나 이제 일반 양역이라든가 또 하층 양반이나 상층 양인들이 지고 있는 역의 경우에도 모든 게 다 통합이 돼가지고 양역 균형법을 일필로 이제 균일화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민이라는 형태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균질적인 모습을 띠도록 하는 추동하는 것이 아닌가 밑바닥의 경제적인 변화 이런 것들이 19세기에 접어들어서 이제 크고 작은 민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이 시기에 국가 권력이 부세 수탈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대단히 강화되고 지역사회 운영 원리를 갖다가 부수면서 들어오면서 일반인에 대한 파악을 갖다가 이런 형식으로 한 것은 아닌가, 그냥 가설적인 차원입니다만은 그런 추측만 해봤습니다.